79장. 새 학기가 시작되자 이틀 전에 필립은 방을 구하러 런던으로 올라갔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브릿지 거리에서 약간 들어간 골목길을 헤매서나 더러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침내 캐닝턴에서 조용하고 어딘지 약간 고풍스러운 방을 하나 발견해냈다. 강 건너쪽인 이웃은 저 세크리가 묘사한 런던의 풍치가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었다. 바로 전 유컨 집안의 쌍두마차가 온 가족을 태우고 멀리 서런던으로 치달을 것 같은 캐닝턴 거리 근처에는 플라타나스 잎이 한꺼번에 싹 트고 있었다. 필립이 방을 정한 거리의 집은 대개 2층으로 대부분의 창문에는 새방이란 종이가 나붙어 있었다. 그는 가구가 없다는 집을 두드렸는데 마르고 무뚝뚝한 여인이 나와 몹시 작은 방 4개를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취사용 스토브와 개수대가 딸려 있었다. 방세는 일주일에 9실링이라고 했다. 그렇게 많은 방은 필요 없었으나 워낙 방세가 싼 데다가 빨리 자리 잡고 싶은 생각에 결정짓고 말았다. 주인에게 청소와 아침 식사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녀의 대답이 지금 일만 더 힘에 붙여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방세만 받으면 그 밖의 모든 일에는 전혀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쪽에서도 바라던 바였다. 그리고 모퉁이 자파상, 갈로 속에 그것이 곧 우체국이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퉁이 자파상에 가서 물어보면 가정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필립도 가구는 조금 있었다. 지금까지 모두 사모은 것으로 예를 들면 파리에서 산 안락 의자라든가 그 밖에 테이블 하나와 그림 몇 폭, 크론쇼가 선사한 조그만 페르시아 융단이 있었다. 침대는 큰아버지가 접는 것을 주기로 했다. 요새는 8월이 되어도 새를 놓지 않으므로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 집에 필요한 것은 10파운드를 들여서 다 사들였다. 응접실로 쓸 방에는 10실링을 들여 밀빛 벽지를 발랐다. 벽에는 파리 유학 시절에 언젠가 로선이 준 그랑조 기스텐 강변의 스케치와 날마다 면도를 하며 바라보던 앵그로의 오달리스크와 마네의 올랭피아 복제품을 걸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옛날에는 그림을 그린 일이 있다는 추억으로 그 에스파냐 청년 미겔 아주리아를 모델로 그린 목탄 대생을 벽에다 걸었다. 주먹을 움켜쥐고 두 다리를 마룻바닥에 떡 버티고 서서 얼굴에는 인상적인 결렬한 표정을 나타낸 나체화였는데 그의 작품으로는 가장 나은 것이었다. 오랜만에 보니 결점도 꽤 많이 눈에 띄었지만 여러 얽힌 사연도 있고 해서 이 그림만은 넓은 아량으로 볼 수가 있었다. 그러고 보면 그 뒤로 미켈은 어떻게 되었을까? 재능 없는 인간이 보여주는 예술에 대한 집념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끝내는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에 쫓겨 어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이 아닐까. 아니 그보다 절망이 다가왔음을 알고 저 더러운 생강 물결에 몸을 던져 죽은 것은 아닐까. 남유럽의 편하기 쉬운 기질 덕택에 어쩌면 그는 그러한 고투를 깨끗이 내동댕이 치고 지금쯤은 마드리드 어느 사무실에서 석이라도 되어 이번에는 정치와 투어를 주제로 열변을 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필립은 로슨과 헤이우드에게 새로 얻은 방을 한번 보러 오라고 말했다. 한 사람은 위스키를, 다른 한 사람은 오리 간 파이를 선물로 가져왔다. 필립은 그들의 취미를 칭찬해 주어서 기분이 흐뭇해졌다. 그는 그 스코틀랜드인 정권 중개인도 초대할까 했으나 의자가 셋밖에 없어 그만두고 말았다. 그런데 로선이 자기 소개로 필립이 노라와 사이가 매우 좋았던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그때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며칠 전 일인지 우연히 노라와 만났다는 것이다. 그녀가 자네도 잘 있느냐고 묻더군. 노라의 이름을 듣자 필립은 얼굴이 붉어졌다. 갈로 속에 난처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 버릇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슨이 이상한 듯 바라보았다. 그도 요즘은 거의 런던에서 살기 때문인지 환경에 적응하려 머리도 짧게 짧고 양복도 말끔한 모직으로 해입고 중산모를 쓰고 있었다. 완전히 손을 뗀 모양이지. 그래, 벌써 몇 달 동안이나 안 만났어. 얼굴이 더 예뻐졌던데
하얀 타조트를 잔뜩 단 멋진 모자도 쓰고 말이야. 제법 잘 사나 봐. 필립은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세 사람 다 무언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불쑥 물었다. 노라가 나한테 화가 나 있지는 않던가? 아니 전혀. 자네를 아주 좋게 말하던데. 그럼 한번 만나러 갈까? 그러게. 그런다고 그 여자가 뭐 어떻게 하겠어? 요즘도 가끔 노라를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밀드레드한테 버림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녀였다. 그 여자 같으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만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 여자라면 틀림없이 동정해 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것도 부끄러웠다. 그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 주었는데 이쪽이 지독한 짓을 해버렸던 것이다. 아, 그 여자 하나만 지켰더라면. 로우슨과 헤이워드가 돌아간 다음 자기 전에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그는 생각했다. 빈센트 스키어의 아늑한 거실에서 보낸 즐거웠던 한때, 화랑과 연극 구경을 갔던 추억, 단둘이 나눈 밤의 대화,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 그녀는 얼마나 그의 행복만을 생각해 주었던가, 그리고 그의 일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보여주었던가. 그녀의 사랑이야말로 다정한 영속성이 있는 사랑이었다. 관능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모승애라고 해도 좋았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정도의 애정이란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 여인은 자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그러나 마음이 넓은 그나마 그녀라 틀림없이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악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인이었다. 그럼 먼저 편지를 쓸까? 아니, 그보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 그대로 다리 밑에 무릎을 꿇어버릴까? 정작 그렇게 하려면 부끄러워져서 그런 연극 같은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하여튼 생각만은 그렇게 했다.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거다. 나쁜 버릇은 다 고쳤다. 비로소 그녀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거다. 그의 상상은 날개를 달고 미래까지 날아갔다. 일요일에는 그녀를 데리고 뱃놀이를 하러 가자. 그 다음에는 그리니치로 가는 거다. 지난날 헤이워드와 함께 즐겼던 놀이와 그때 본 런던 항구의 아름다움은 아직도 영원한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따뜻한 여름날 오후에는 함께 하이드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좋겠지. 즐거운 듯 언제나 조잘되는 그녀의 말. 그것은 마치 자갈 위를 흐르는 시냇물처럼 재미있고 수다스럽고 그러면서도 개성이 넘친다. 그런 것을 생각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가 맛본 고통은 모두 악몽처럼 사라지리라. 그러나 이튿날 차 마실 무렵, 즉 그녀가 꼭 집에 있을성 싶은 시간에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용기는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과연 용서해 줄까? 갑자기 찾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았다. 문이 열리자 그가 매일 드나들던 때와는 달리 식모가 얼굴을 내밀었다. 네스부트 부인은 댁에 계시냐고 물었다. 캐리란 사람인데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요. 하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니 곧 다시 쿵쿵 발소리를 내며 내려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2층 정면방에 계세요. 알고 있어요. 필립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올라갔다. 그러고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귀에 익은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새로운 평화와 행복의 초대처럼 들렸다. 들어가자 노라가 앞으로 다가오며 악수를 청했다. 바로 어제 작별했던 것 같은 태도였다. 그때 남자 한 사람이 일어났다. 이분은 캐리 씨, 그리고 킹즈포드 씨.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몹시 실망했다. 필립은 의자에 앉자 다시 그 남자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런 이름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쪽을 보니 아주 마음을 턱 놓은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나이는 40쯤 돼 보였다. 수염은 없고 긴 금발을 깨끗이 빗어넘기고 있었다. 금발의 얼굴이 흰 남자가 중년에 들었으면 흔히 그렇듯 피부는 불구스레하고 파란 눈은 피로해 보였다.
커다란 코와 커다란 입,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왔고 체격이 늠름했다. 키는 보통 이상이고 어깨도 꽤 넓었다. 그렇잖아도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하던 참이에요. 여자는 여전히 활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 요전에 로우슨 씨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꼭 좀 다시 찾아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필립이 그토록 거북해하는 이 재회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넘기는 그녀의 재주에는 그도 감탄했다. 그녀는 차를 따라주었다. 그녀가 설탕을 넣으려고 해서 그는 당황해서 막았다. 내 정신 좀 봐. 그만 잊어버렸어요. 여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차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것을 그점 결코 잊을 리가 없었다. 이 하찮은 행동을 통해 일부러 무관심을 나타내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필립이 들어올 때 끊어졌던 대화는 그대로 다시 이어졌다. 그렇게 한참 지나자 그는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킹즈포드는 그가 있는 것을 별로 개의치도 않고 잘 떠들었다. 유머는 있었지만 어딘가 다소 독단적인 말투였다. 언론부와 저널리스트 같았다. 화제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필립은 자기만이 그 대화에서 빠진 것 같아 불쾌했다. 억지로라도 상대보다 늦게까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 역시 노라의 숭배자일까? 전에는 곧잘 둘이서 그런 남자들 이야기를 하고는 웃어댔었다. 필립은 될 수 있으면 자기와 노라만이 아는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어느 틈엔가 그 남자가 끼어들어 필립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문제로 대화를 교모히 끌어갔다. 그는 노라에게 좀 화가 났다. 그가 무시당하고 있음을 노라도 알 것이다. 물론 그녀는 벌을 주느라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겨우 기분을 돌렸다. 이었고 6시가 되었다. 남자는 일어나며 말했다. 전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노라는 악수하고 청계참까지 배웅을 나갔다. 그러고는 손을 뒤로 돌려 문을 닫은 채 2분쯤 밖에 서 있었다. 필립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다. 킹즈포드 씨란 누구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일부러 명랑한 소리로 물었다. 아, 그분 함저워스. 함저워스는 영국의 유명한 신문 경영 및 출판업자 집안이네요. 함저워스 잡지사 편집장이에요. 그 요즘 제 원고를 많이 받아줘요.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보다 당신이 남아져서 정말 잘 됐어요.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그녀는 커다란 팔걸이 의자에 발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작게 구부리고 앉아 발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작게 구부리고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필립이 언제나 재미있어 하는 자세였다. 그것을 보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졌다. 꼭 고양이 같군. 그녀는 검고 아름다운 눈을 반짝 빛냈다. 그래요. 이제 이런 버릇도 고쳐야 할 거예요. 내 나이에 이런 어린애 같은 것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책상다리를 하고 있으면 아주 편해요. 이 방에 이렇게 다시 앉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는 행복한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왜 좀 더 일찍 오지 못했죠? 그녀는 즐거운 듯 물었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어쩐지 오기가 거북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다정히 그를 보았다. 입술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 걱정 안 해도 좋았을 텐데. 그는 순간 망설였다. 심장의 고동이 갑자기 빨라졌다. 지난번 마지막 만났을 때 일 기억해요? 당신에게 너무 가혹한 짓을 한 것 같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를 빤히 바라보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안 것이지만 그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온 듯했다. 여자는 조금도 유혹하려 들지 않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노라, 용서해 주겠어요? 그는 일사천리로 밀드레드에게 당한 이야기, 그리고 너무 슬픈 나머지 자살하려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틀어놓았다. 어린애가 태어났다는 것, 그리피스와의 사건,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하는 고백, 밀드레드를 믿었다 보기 좋게 배방당한 일, 그리고 그동안도
노라의 친절과 애정을 생각하고 그녀를 버린 것을 얼마나 사무치게 뉘우쳤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 당신과 함께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결론까지 잊지 않고 덧붙였다. 가슴이 복받쳐 쉬는 목소리가 되었다. 어떤 때는 자기의 말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발만 내려다보며 얘기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으나 떠들고 있으니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이었고 얘기는 끝났다. 그는 의자에 푹 파묻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제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를 너무 깎아내린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지독한 말을 했다는 후회마저 들었다. 여자가 대답하지 않은데 놀라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 얼굴은 창백하게 질린 채 무언가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할 말 없나요? 그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자 이내 얼굴을 확 붉혔다. 딱하게도 당신도 꽤 괴로워한 모양이군요. 그녀는 다시 무언가 말을 이으려다 입을 꼭 다물었다. 그는 여자의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저요, 킹즈포드 씨하고 약혼했어요. 왜 좀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면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일부러 당신 앞에서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소리 질렀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잖아요. 당신이. 그러면서 그녀는 잠깐 그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을 말을 찾는 것 같았다. 그때 밀드레드 씨가 돌아왔다고 했죠? 그 다음 얼마 안 가서 곧 그분을 만났어요. 한참 동안은 꽤 슬펐어요. 그때 그분이 무척 친절하게 해주셨죠. 내가 누군가에게 호된 꼴을 당했다는 건 그분도 알아요. 물론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난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이렇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또 내가 언제까지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정말 지쳤거든요. 그분에게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곧 결혼만 해준다면 이혼 비용은 자기가 다 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분 꽤 수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일을 하고 싶지 않은 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날 무척 좋아해서 뭐든 뒤를 돌봐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즘은 나도 그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럼 벌써 이혼했어요? 네, 어쨌든 조건부 판결만은 내렸어요. 7월에는 확정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곧 결혼할 작정이에요. 잠시 필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윽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 건데. 그는 부끄러운 고백이 생각난 것이다. 그녀는 의아한 듯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날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군요. 그러나 필립은 언제든 곧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남자였다. 그는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자, 그럼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요. 결국 그게 당신에겐 제일 좋을 것 같군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잠깐 슬픈 표정을 지었다. 또 와주겠죠? 아니,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이 행복한 걸 보면 질투가 날 테니까. 그는 집에서 천천히 나왔다. 그녀는 한 번도 사랑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실망, 아니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결국 상처를 입은 그 마음이라기보다 오히려 허영심이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신의 장난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괴로운 심정으로 자기를 비웃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 있는 처지는 결코 유쾌한 것이 못 되었다. 80장. 그 뒤로 석 달 동안은 줄곧 새로운 학과만을 공부했다. 2년 전만 해도 수습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입학했던 학생들도 지금은 훨씬 줄어들고 말았다. 시험이 의외로 어려워 자퇴하는 학생도 있고 런던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고향의 부모님에게 돌아가 버린 학생도 있었다. 또 그 가운데는 다른 직업으로 바꾼 학생도 있었다. 필립이 아는 학생 가운데 돈을 기가 막히게 잘 버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하나 있었다. 처음에는 물건을 사서 전당을 잡혔는데
나중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다가 전당 잡히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디 누군가가 적결 재판소의 기록 속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병원 안이 발칵 뒤집혔다. 결국 다시 구속되었는데 당황한 그의 아버지가 보증인이 되어 당사자는 이른바 백인의 의무, 이 백인의 의무는 식민지 경쟁시대 백인의 유색 지배를 이렇게 불러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백인의 의무를 지키러 식민지로 보내졌다. 또 그 이전에 도시 생활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어떤 청년은 곧장 극장과 술집에 홀려 친구도 경마광이나 경마예상자, 조마사 같은 사람만 사귀더니 지금은 막군 매표소 사원이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필립도 한번 피카디리 서커스 근처 술집에서 그를 본 일이 있는데 허리를 졸라맨 위도새 커다랗고 태넓은 갈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또 한 청년은 노래와 남 흉내내기에 타고난 재주가 있어 학교 음악회에서 그 무렵 인기를 끌던 희극배우 흉내를 내어 갈채를 받더니 학교를 중퇴한 뒤 뮤지컬 코미디 합창단에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청년은 촌스러운 태도에 무뚝뚝한 말투로 도저히 깊은 감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필립의 흥미를 끌었는데 끝내는 런던의 도시 생활이 숨막혀 견딜 수 없게 된 것 같이 보였다. 숨막힐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여위어 가더니 그 자신도 모르는 그의 영혼이 마치 소나기에서 잡힌 참새처럼 가쁜 호흡과 방망이 질치는 그의 심장의 고동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넓디 넓은 하늘과 활짝 열린 전원의 한적함을 갈구에 맞이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강의와 강의 사이에 쉬는 시간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훌쩍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뒤 그의 친구들이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는 결국 의학을 단념하고 어떤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립은 내과 강의와 외과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매주 특정한 날 오후에는 외래 환자의 붕대를 감아주며 얼마간 푼돈을 벌었다. 약을 짓는 법이며 청진기 사용법도 배웠다. 7월에는 약물 시험을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약품을 써서 물약을 만든다든가 약을 개는 것은 퍽 재미있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흥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일이면 그는 열을 내어 덤벼들었다. 한 번은 멀리서 그리피스의 모습을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까봐 피하고 말았다. 그리피스의 친구들, 그 가운데는 아직도 필립의 친구인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뭔가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와 그리피스의 싸움을 알 뿐더러 어쩌면 그 원인까지도 아는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램즈텐이라는 키가 크고 머리가 작고 몹시 활기 넘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충실한 그리피스 신봉자로 넥타이에서 구두에 이르기까지 또 말투에서 몸짓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리피스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리피스는 자기가 낸 편지에 답장이 없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며 어떻게든 그가 화해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래, 그렇게 전하라고 하던가? 아니야, 내 기분으로 하는 말이야. 자기는 정말 나쁜 짓을 했대. 자네는 시종일관 잘해주었는데 다시 화해하면 무척 좋아할 거야. 자네와 만날까봐 겁나서 병원에도 못 오잖아. 자네가 죽일지도 모른다나. 그럴지도 모르지. 그놈도 꽤 뉘우치더군. 그놈이 어떻게 괴로워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화해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네. 하겠대. 어린애야, 히스테리야. 그놈이 뭘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있어. 나 같은 거 어차피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그리피스 아니야? 이제 그따위 녀석한테 전혀 흥미 없어. 몹시 냉정한 녀석이라고 램즈덴은 생각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잠깐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다. 지금은 해리도 그런 여자와 상종한 걸 꽤 뉘우치더군. 호, 그래? 그는 드디어 빈정거리는 투가 되었다. 몹시 만족했다. 그의 심장이 무섭게 뛰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상대의 말을 기다렸다.
그럼 자네는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단 말이야? 나? 다 잊었어. 그 뒤의 밀드레드와 그리피스의 관계가 조금씩 밝혀졌다. 그는 입가에 연방 미소를 띠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머리 나쁜 상대 같은 건 훌륭히 속일 수 있는 냉정이었다. 그리피스와 함께 지낸 옥스퍼드에서의 주말은 그녀의 돌발적인 사랑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그가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자기 자신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감정의 소용돌이로 이틀 더 혼자 남아있겠다고 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미 필립한테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다. 그리피스는 자기가 불붙여 놓은 그녀의 정념의 격렬함에 새삼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와 같이 지낸 이틀간이 그에게는 오히려 지루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모처럼 재미있었던 이 막간극을 일부러 지루한 정사로 만들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녀는 꼭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천성적으로 정직하고 의리있고 점잖고 아무튼 팔방미인이길 원했던 그리피스는 고향에 돌아가자 곧 길고 그러면서도 달콤한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그녀 역시 길고 긴 열정이 넘쳐 흐르는 편지, 그것도 표현 능력이 전혀 없는 그녀의 만큼 조잡하고 천하고 형편없는 글씨가 엉망인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아주 질려버렸다. 게다가 그것이 다음날 또 다음날 이렇게 이어지자 이제는 재미있다기보다 오히려 무서웠다.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속사포 같은 전보가 날아왔다. 병을 앓고 있는가? 편지는 받아보았는가? 답장이 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한음수 없이 화를 내지 않을 범위 내에서 되도록 무관심한 감정을 담아 답장을 썼다. 전보를 치지 말라. 어머니가 워낙 옛날 사람이라 지금도 전보를 받으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니까 일일이 설명하기가 난처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자 곧 다시 답장이 오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가진 물건을 전당포에 넣어 갈로 속에 그녀는 필립이 결혼 선물로 보내준 화장품 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당포에 넣으면 8파운드는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그것까지 넣었나? 가진 물건을 전당포에 넣어 그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가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개업하고 있는 동네에서 4마일쯤 떨어진 읍에 머물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그도 깜짝 놀랐다. 이번엔 그쪽에서 전보를 쳐서 그런 짓을 해서는 곤란하다. 언제고 올라갈 때는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 보니까 그녀는 벌써 그가 취직한 병원으로 찾아와 있었다. 그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할 수 없었다. 그는 일단 그녀를 만나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기에 와서는 곤란하다고 단단히 말해주었다. 3주일 만에 만나보니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째서 이따위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연을 끊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남과 말다툼하기도 싫고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싫었다. 동시에 그에게는 그 밖에도 할 일이 얼마든지 있었고 이 이상 밀드레드 때문에 시끄러운 것도 싫었다. 그런데 그리피스라는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유쾌하고 명랑하고 재미있었다. 여자는 바싹 달라붙었다. 그럴수록 그는 만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럴듯한 변명을 붙여 집에서 공부만 했다. 무리하게 약속을 하면 바로 그때 가서 전보를 쳐 회피했다. 하숙집 아주머니, 괄호 속에 취직은 했어도 석 달 동안은 그냥 하숙집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숙집 아주머니한테는 밀드레드가 오면 없다고 하라고 일러놓았다. 그녀는 곧잘 길에서 지키기도 했는데 뻔히 그가 퇴근하길 기다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다정한 말 두세 마디만을 남기고 그대로 다른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병원을 남몰래 빠져나가는 기술이 차츰 능숙해졌다. 한 번은 밤늦게 하숙에 돌아와 보니 지하실 부엌 난간에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대뜸 눈치채고 그는 곧장 램즈덴의 방으로 가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 이튿날 아주머니한테 들으니까 과연 그녀는 몇 시간이나 문간에 앉아 운 모양인데 할 수 없었던지 나중에는 경찰관을 부르겠다고까지 했다고 한다. 자네 말이야. 자넨 참 잘 끊었어. 해리가 말하던데 그렇게 귀찮은 여자인 줄 알았으면 죽어도 상종하지 않았을 거라고.
램지단이 말했다. 필립은 기나긴 밤 몇 시간 동안이나 문간 돌계단에 앉아있었을 밀드레드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쫓아 버리는 여주인의 얼굴을 힘없이 올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이 선히 보이는 듯했다. 그런데 요새는 뭘 하는지 모르나? 뭐 관심도 없으니까 어디서 일하는 모양이야. 하루 종일 바쁜 모양이던데. 여름 학기가 끝나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토록 예의 범절이 밝은 그리피스도 마침내는 그 여자의 끊임없는 압박에 못 이겨 이제 너는 못 시달리겠으니 제발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둬 달라고 선언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 램지단이 말했다. 그래, 이제는 완전히 끝난 셈인가? 아마 벌써 열흘이나 만나지 않은 모양이야. 자네도 알잖아? 해리가 버리는 데는 선수란 걸. 아마 이번이 제일 힘들었을걸? 하지만 아무튼 멋지게 해치운 모양이야. 그 뒤 필립은 두 번 다시 그녀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 런던의 인구라는 그 거대한 이름 없는 대중 속에 그 여자도 묻혀버리고 만 것이다. 81장 겨울 학기 초에 필립은 외래 담당 조수가 되었다. 외래 담당 의사는 셋으로 주 이틀씩 교대로 진료했는데 필립은 티렐 박사 밑에 등록했다. 티렐 박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아 그의 조수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다. 나이는 35, 여유고 키가 큰 남자로 작은 머리통에 빨간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크고 푸른 눈이 인상적이었다. 얼굴은 늘 불구스름했다. 듣기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잘했고 농담을 좋아했으며 세상사를 벽 낙천적으로 생각했다. 고문 의사로도 활동을 해 장차 훈작사의 명예도 기대할 수 있는 의사였다. 보통 학생과 가난한 학생들만 접하므로 어딘가 다소 군의자인 채 하는 버릇이 있었고 또 언제나 병자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흔히 고문 의사들의 직업적 태도에서 풍기는 건강인다운 명랑하고 대범한 데가 있었다. 그 앞에 나온 환자는 마치 유쾌한 교사 앞에 나온 학생 같았다. 환자의 병을 그는 마치 어린애의 장난, 어리석은 놀이처럼 생각했다. 짜증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학생들은 날마다 외래 환자 진찰실에 나가 환자를 보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수도 당번날이 되면 일은 한정되었다. 그 무렵 성누가병원 외래부는 각각 안에서 통할 수 있는 방 3개와 거대한 돌기둥, 긴 의자가 놓인 크고 어두운 대합실로 되어 있었다. 환자들은 정오가 되면 진찰권을 받아들고 모두 거기에서 기다렸다. 약병이며 약단지를 손에 든 가지각색 연령의 남녀들이 긴 열을 지어 묵묵히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다 떨어진 더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의외로 깨끗하게 차린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세상에서도 가장 음침한 광경이었다. 그것은 언뜻 도미에가 그린 어두운 화면을 떠올렸다. 어느 방이고 벽은 모두 연홍빛으로 칠해져 있었고 벽 아래쪽만이 검은 자줏빛으로 되어 있었다.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것이 오후가 되면 사람의 체취와 뒤섞였다. 첫째 방이 제일 컸고 한가운데 의사용 테이블과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그 양쪽에는 좀 더 낮은 테이블이 2개 놓여 있었는데 한쪽에는 병원 상주 의사가 앉고 다른 한쪽에는 진찰부를 취급하는 조수가 앉았다. 진찰부란 커다란 기록서로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병세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이 쓰여 있었다. 1시 반이 되면 상주 의사가 들어와 벨을 누르고 안내인을 시켜 먼저 재래 환자부터 불러들였다. 재래 환자는 티렐 박사가 올 때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봐두어야 했다. 필립이 짝이 된 상주 의사는 몸집이 자그마한 유쾌한 남자였는데 자기의 위치를 꽤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수들한테도 이상하게 선배 노릇을 하려고 했다. 특히 그의 눈에 거슬리는 건 상급생들이 그에게 함부로 대하려는 태도였다. 전에는 같은 재학생이었던 만큼 그가 지금의 지위에서 바라는 존경을 좀처럼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마뜩찮았던 것이다. 그가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 조수가 그를 도왔다. 환자들은 줄지어 들어왔다. 남자 환자가 먼저였다. 만성기관지염, 악성해소심함, 이것이 그들 대부분의 증세였다. 한 사람이 상주에서 앞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조수에게 진찰권을 제출한다. 만일 경과가 좋은 환자라면 진찰권에
REQ라고 되어 있네요. REQ14라고 적어 넣는다. 그들은 약병과 약단지를 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14일분의 약을 받아간다. 그러나 병원에 오래 다닌 환자들은 될수록 상주 의사의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대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서너 사람, 특히 그의 진단이 필요한 정세가 있는 사람만이 뒤에 남았다. 디렐 박사는 무척 쾌활하게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다. 마치 서커스의 무대에서 여기 또 나타났습니다 하는 식의 인사를 외치면서 뛰어나오는 어릿광대를 떠올렸다. 그의 태도는 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우스꽝스럽군. 곧 낫게 해줄 테니까 어쩌고 하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으면 먼저 재래 환자 가운데 특히 보아야 할 사람이 없느냐 묻고 그들을 재빨리 치웠다. 그리고 환자들의 얼굴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며 상주 의사와 여러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럴 때마다 조수들은 큰 소리로 웃어젖었다. 따라서 상주 의사들도 따라 웃게 되는데 그들은 조수 따위가 웃는 건 금방지다는 듯 나무라는 얼굴로 오늘은 날씨가 좋다는 등 덥다는 등 점잖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다시 배를 누르고는 안내인에게 다음 환자를 들어오게 했다. 그들은 한 사람씩 들어와 박사가 있는 테이블로 간다. 노인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었다. 대개 부두 노동자나 마차부나 공장 노동자가 아니면 술집 종업원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꽤 말쑥한 상류층 차림을 한 좀 더 윗계급, 예를 들면 상점원, 회사원 같은 사람도 끼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면 박사의 눈은 수상쩍게 빛났다. 어떤 때는 일부러 빈민으로 가장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박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정확히 꿰뚫어보고 의료비를 넉넉히 낼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진찰을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 가장 질이 나쁜 건 여자들이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졸렬했다. 다 떨어진 외투나 치마를 입고 오면서도 가장 중요한 반지 빼놓기를 잊는 것이다. 그런 보석 같은 걸 지니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은 충분히 치료비를 낼 수 있을 텐데요. 여긴 아시다시피 자선병원입니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진찰권을 밀어준 다음 다른 환자를 부른다. 하지만 이렇게 진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찰권? 그런 게 뭡니까? 자, 어서 돌아가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을 뺏을 권리는 없는 겁니다. 환자는 불쾌한 듯 뾰로통해져서 나간다. 저 여자는 틀림없이 신문에 투사할 거야. 런던의 자선병원이 무척 친절하다고. 다음 환자의 진단서를 들고 예의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상대를 보며 박사는 웃으며 말했다. 대개의 환자들은 자선병원이란 국가의 시설로 그들 자신의 지방세로 그 비용을 대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거기에서 받는 친절은 모두 당연한 권리이며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의사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디렐 박사가 조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환자를 할당해주면 조수들은 그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데려간다. 그곳은 첫 번째 방보다 작고 방마다 금정빛 말틀 모포를 씌운 침대가 놓여 있었다. 먼저 환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폐, 심장, 간장 따위를 자세히 조사한 다음 진료부에 써넣고 대강 자기의 진단 결과를 적어넣은 다음 박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박사는 남자 환자의 진찰이 끝나면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거느리고 들어온다. 거기에서 조수가 먼저 진찰 결과를 읽는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 대해 짧게 질문을 한 다음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진찰을 한다. 만일 무언가 흥미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학생들도 청진기를 대본다. 한 환자에게 가슴에는 2~3명, 등에는 2명, 그러고도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을 때가 적지 않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환자는 대개 조금 난처해하기 마련인데 동시에 또 그토록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그다지 싫은 기색도 아니었다. 박사가 병시에 대해 얘기하면 환자는 어리둥절에 귀를 기울인다. 2~3명의 학생들은 박사가 설명하는 라셀 소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청진기를 대본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마침내 환자에게 옷을 입게 하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환자를 다 진찰하고 나면 다시 큰 방으로 돌아와 테이블 앞에 앉는다. 박사는 근처에 있는 학생을 아무나 붙들고 자네 같으면 지금 본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겠냐고 묻는다.
학생은 두세 가지 약 이름을 댄다. 그럴듯해. 그건 확실히 새로운 학설인데 하지만 엉터리가 아닐까? 이런 말에 학생들은 언제나 웃음을 터뜨렸다. 박사 자신도 자신의 유무에는 꽤 자신이 있는 듯 눈을 빛내며 무엇든 학생이 내린 처방과는 다른 것을 내린다. 만일 똑같은 환자가 두 사람 있어 한 학생이 방금 박사가 낸 처방과 같은 것을 내면 이번에도 박사는 고개를 흔들고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어떤 때는 약국 직원들이 지쳐 빠져 늘 쓰는 약, 물론 오랜 경험으로 약효는 충분히 실험된 거지만 이른바 병원 조제의 명약 같은 것만 쓰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어려운 처방을 내놓고 무척 재미있어 했다. 약제사에게도 일거리를 좀 지어야 해. 매일 똑같이 구한일인하고 소다만 내봐 뭐가 되겠나? 학생들이 와 웃었다. 그러면 그는 한 바퀴 빙 돌면서 자기가 한 농담에 스스로 흐뭇해한다. 그리고 다시 배를 눌러 안내인이 얼굴을 내밀면 이렇게 말한다. 여자 차례야. 재진부터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의자에 기대 상주 의사와 잡담을 하고 있노라면 안내인이 재래 여 환자들을 줄줄이 데리고 들어온다. 앞머리를 길게 내린 입술이 파란 빈혈증 그녀들, 모자라는 음식조차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여자, 살찐 여자, 마른 여자, 가지각색의 노파들, 애를 너무 많이 낳아 나이에 맞지 않게 겉늙고 이른바 기침을 하는 여자들, 그 밖에 나름대로 모두 이유가 있는 여자들이 마치 염주처럼 줄줄이 들어온다. 박사와 상조의자는 재빨리 그녀들을 진찰해 나간다. 시간이 꽤 흘러 작은 방의 공기는 점점 혼탁해져 간다. 박사가 시계를 본다. 오늘은 여자 세 환자가 많은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상조의사가 대답한다. 그럼 보기로 할까? 그 전 환자는 자네가 맡아보게. 새로운 환자가 들어온다. 남자들의 병은 대부분 술이 원인이지만 여자들은 영양 부족이 많다. 6시쯤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계속 서있어야 하고 공기가 나쁘고 끊임없이 긴장해 있으므로 필립은 녹초가 되어 동료 조수들과 의학교로 차를 마시러 간다. 일은 꽤 재미있었다. 거기에는 소재 그대로의 인간, 다시 말해서 예술가의 가공을 기다리는 소재 그대로의 인간이 있었다. 그는 예술가이고 환자들은 손안에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자 이상하게 일에 재미가 붙었다. 다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싶은 일념으로 색존이 농도에 도취해 있던 저 파리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우스워져 어깨를 으쓱했다. 거기에 비해 요즘은 매일 직접 인간과 접하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전율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끝없이 흥분을 느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뚜렷한 개성을 보이며 나타났다. 어물어물 어색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신머리 없이 종종 걸음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고 천천히 여유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끄러워하며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대개 한 번만 보면 직업을 알아맞힐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상대가 잘 알아듣는가? 어떠한 식으로 대개의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가? 어떻게 물으면 사실대로 다 털어놓는가 하는 것도 모두 알았다. 또 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도 잘 알았다. 똑같은 중증이라는 진단이 내려도 농담처럼 웃으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까지 대인관계에서 겁쟁이였던 필립이지만 이들 환자에게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았다. 반드시 동정심에서가 아니었다. 동정이란 결국 하나의 우울감이지만 이들 환자들한테는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었다. 환자를 안심시키는 비결도 알았다. 환자가 배당되어 진단이 맡겨지면 환자도 이상하게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이 생각되기 시작했다. 난 본디 날 때부터 의사형인가 보지?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찾았다는 건 참 다행한 일이야. 그는 생각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연출되는 이러한 극적 흥미를 아는 사람은 조수 가운데에서도 그 혼자인 것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 환자는 다만 환자에 불과했고 병세가 복잡하면 흥미롭고 흔한 정세면 귀찮을 뿐이었다. 라셀의 소리를 듣든가 이상간장에 놀라든가 폐 속의 예기치 못했던 잡음에 대해 여러모로 토론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필립은 그러한 일반적인 일에만 그치지는 않았다. 환자의 머리 형태, 손 모양, 눈초리며 코의 길이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것이 흥미거리였다. 이 방에서는 인간성 그 자체가 헐을 찔려 습관이라는 가면이 용서 없이 벗겨지게 마련이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혼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때로는 선천적인 금욕주의를 보게 되어 마음 깊이 감동받을 때도 있었다. 한 번은 시골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환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절망이라는 선언을 듣고도 실로 태연자약하게 남 앞에서는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 훌륭한 본능적 용기에는 필립도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혼자가 되어 그 영혼과 마주할 때도 과연 그렇게 태연자약할 수 있을까? 그도 역시 절망에 지고 말지 않을까? 때로는 비극도 있었다. 한 번은 젊은 여인이 동생이라며 18살 난 처녀를 진찰실에 데려왔다. 고운 얼굴에 커다란 푸른 눈, 가을 햇빛이 갑자기 비치자 금발이 마치 황금처럼 빛났다. 게다가 피부가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학생들의 눈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일제히 그녀에게만 쏠렸다. 더러운 진찰실에 그런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기는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언니라는 여자가 자기 집안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도 오빠도 그리고 언니도 모두 폐병으로 죽고 지금은 다만 이 자매만이 남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동생마저 요즘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눈에 띌 정도로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블라우스를 벗으니까 목빛이 우유처럼 하얗다. 티렐 박사는 능숙한 솜씨로 조용히 진찰했다. 그리고 한 곳을 짚고 조수들에게 청진기를 대보라고 했다. 그것이 끝나자 옷을 입어도 좋다고 했다. 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동생에게 들리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박사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불안해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을까요?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것입니다. 이 동생이 마지막이에요. 이에 맞아 죽으면 전 이 세상에 혼자만 달락남게 돼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박사는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여자도 똑같은 체질이었다. 어차피 오래 살 유형이 아니었다. 동생은 고개를 돌리며 언니의 우는 얼굴을 보았다.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아름다운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고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두 여인이 소리 없이 흐느끼며 그대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갑자기 언니가 곁에서 무심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동생에게 다가갔다. 그러더니 그녀를 두 팔로 껴안고는 마치 아기라도 다루듯 다정하게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했다. 자매가 돌아간 다음 한 학생이 물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사는 어깨를 어색해 보였다. 오빠하고 언니도 곧 첫 증상이 나타나고 석 달 이내에 모두 죽어버렸으니 저 처녀도 마찬가지일 거야. 돈이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녀들에게 생모리츠, 모리츠는 스위스의 유명한 요양원이에요. 생모리츠로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한 번은 한창 일할 건장한 남자가 찾아와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호소한 일이 있었다. 클럽 의사에게 보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왔다는데 이것도 선고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무섭고 감내해야 할 그러한 불가항력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복잡한 문명의 거대한 기계 속의 조그만 바퀴나 다름없고 또 그 스스로는 자동기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위의 조건을 변경시킬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죽음이었다. 완전한 휴양만이 유일한 기회였지만 박사는 역시 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불가능한 일은 요구하지 않았다. 좀 더 편한 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제 일에는 편한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나가다가는 자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그럼 죽는단 말입니까? 그렇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노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처자를 먹여 살립니까? 박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러한 딜레마는 몇백 번씩 겪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봐야 할 환자는 많았다. 그럼 일단 약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상태가 어떤지 말해 주십시오. 그 남자는 어차피 별 소용도 없는 처방을 들고 나갔다.
의사가 뭐라 해도 그 남자는 노동을 못할 만큼 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 하는 일은 수입도 많고 해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다. 앞으로 1년 남았어. 박사는 말했다. 때로는 희극도 있었다. 간혹 느닷없이 런던 토박이식 유머가 튀어나올 때도 있었고 디킨스의 소설이나 나올 듯 싶은 기묘한 노파가 수다를 떨어 좌중을 웃기는 일도 있었다. 한 번은 유명한 극장 발레단의 댄스라는 여자가 찾아왔다. 아무리 보아도 쉬는 데 보였는데 자기 말로는 28이라고 했다. 형편없이 짙은 화장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시커멓고 커다란 눈으로 주책 없이 주파를 던졌다. 게다가 웃는 얼굴이 말할 수 없이 색정적이었다. 대단한 강심장으로 티렐 박사한테도 마치 곤드레 만들어 된 손님이라도 다루듯 함부로 대했다. 이것을 또 박사는 무척 재미있어 했다. 그 얘기는 만성기관지염으로 그대로는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병이라고는 알아본 일이 없는데요. 네, 선생님. 한번 보면 아시겠지요? 그녀는 학생들을 향해 긴 속눈썹을 꿈틀하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지독한 런던 사투리를 쓰는 주제에 묘하게 고상한 체함으로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웃음거리가 되었다. 말하자면 해소기침이라는 것인데 중년 여자들이 많이 앓는 병이죠. 박사는 사뭇 심각하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숙녀예요. 지금까지 중년 여자란 말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녀는 눈을 접시처럼 커다랗게 뜨고 고개를 약간 갸우뚱한 다음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교활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의사의 난처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본의 아니게 부인들한테 신뢰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요. 의사는 처방을 받아들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교태를 지어 보였다. 선생님, 제 춤 한번 구경하러 오시지 않겠어요? 꼭 와주세요. 아, 가지요. 가고 말고요. 박사는 배를 눌러 다음 환자를 불렀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니 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극도 아니었고 희극도 아니었다. 무어라 나타낼 수 없는 것이었다. 가지각색의 사람들, 갖가지 사건들, 눈물이 있는가 하면 웃음도 있었다. 행복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었다. 지루하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비정했다. 버드나무의 녹색과 꽃의 빨강, 격정의 폭풍우가 있는가 하면 침통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하잘것없다면 하잘것없다고도 할 수 있었다. 단순한가 하면 복잡하기도 했다. 기쁨도 있고 절망도 있었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번뇌가 무거운 다리를 끌며 이들의 방을 지나갈 때 죄 있는 사람이든 죄 없는 사람이든 버림받은 아내나 불행한 아이나 모두 똑같은 벌을 받게 마련이었다. 술이 사람을 움켜쥐고 피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했고 이들 방에서는 죽음이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소녀의 가슴을 공포와 수치에 떨게 하며 인생의 꽃봉오리에 죽음의 진단을 내렸다. 선도 악도 없었다. 있는 것은 다만 사실뿐 그것이 인생이었다.